그 시계를 보여줄 수 있나요? 박정훈 사장의 갑작스러운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당황하며 왼손목을 내밀었다. 오래된 은색 손목 시계였다. 고급품은 아니었다. 왜 대기업 사장이 이런 시계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어디서 구한 건가요? 박 사장이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입니다라고 민준이 대답했다. 중학생 때 병상에서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박 사장의 안색이 변했다. 마치 20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듯했다. 옆에 앉은 선배 박지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상담은 끝났는데 왜 사장이 신입의 손목 시계에 집착하는 걸까? 그리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다. 28세인 지금 작은 회사지만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민준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민준이 철이 들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영호가 홀로 키웠다. 아버지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했지만 부유한 삶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파산 직전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재건한 후 지불할 여력이 생기면 그때 받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늘 입에 담는 말이 있었다. 세상은 거울이야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는다. 내가 의심하면 상대도 의심한다. 내가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 다만 바로는 아니야. 잊었을 무렵 뜻밖의 형태로. 초등학생 때 민준이 따돌림을 당해 울며 집에 돌아온 나를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따돌리는 아이도 거울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 아이 마음에 뭐가 비치고 있을까? 분명 집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거야. 내일 내가 먼저 말을 걸어봐. 다음날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자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매일 맞고 있다고 울며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늘 같은 손목시계를 차고 계셨다. 고급품은 아닌 단순한 은색 시계였지만 항상 소중히 하셨다. 민준이 중학교 2학년 때 비극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급병으로 쓰러지신 것이다.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벗겨 민준의 손에 쥐어주셨다. 거울은 계속된다고 숨이 가빠오며 말씀하셨다. 내가 비춘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너를 구할 거야.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떠올렸.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향년 42세였다. 장례식 후 민준은 조부모님께 맡겨졌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조부모님은 민준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경제적 여유는 없었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권했지만 민준은 거절했다. 조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버지는 학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다. 빨리 일해서 조부모님께 은혜를 갚고 싶다고 민준은 말했다. 민준은 지역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품인 손목시계를 매일 차고 면접에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렇게 중견기업 영업부에 취업이 결정되었다. 입사 첫날부터 선배 박지호는 저기를 드러냈다. 고졸이냐? 박지호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보기 드물래. 난 연세대 나온 거 알지? 대학도 안 나온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박지호는 노골적으로 잡일만 시켰고 민준이 필사적으로 따낸 계약도 신입할로 오는 내 일이라며 가로채 공을 독차지했다. 동기 대졸자들도 고졸로는 출세 불가능하다며 뒤에서 비웃었다. 보통이라면 화가 치밀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의 거울 법칙을 떠올렸다. 박지호의 행동은 그의 불안의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학력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는 약함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민준은 보복 대신 박지호를 돕기로 했다. 박지호가 실수한 서류를 밤새 몰래 수정하고 마감에 늦을 때는 우연히 일찍 왔다며 도왔다.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에서 박지호가 술에 취해 실수할 때도 민준이 재치 있게 커버했다. 박지호는 겉으로는 여전히 고졸꾼이라 부르며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 이 녀석은 나에게 보복하지 않지? 왜 돕는 거지? 그 답을 모른 채 박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매일 밤 늦게까지 독학으로 비즈니스를 공부하며 학력이 없는 만큼 2배로 노력하라고 자신을 다그쳤다. 입사 2년째 회사에 운명을 건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정밀기기 제조사 이상우 공장의 독점 계약이었다. 이제 업계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상우 공장과의 거래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일이었다. 부장은 박지호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박지호는 혼자서는 부담스럽다며 민준을 동행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본심은 실패 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함이었다. 고졸인 내게는 무거울지 모르지만 견학 정도로 와라고 말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2주 동안 이상우 공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 과거 거래 이력시장 동향 경쟁사 움직임 이상우 공장이 안고 있는 과제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상담 당일 이상우 공장 본사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이상우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박지호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지만 최악이었다. 데이터는 오래되었고 상대의 니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민주는 옆에서 지켜보며 식은땀이 흘렀다. 이상우 사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더 제대로 된 담당자는 없나? 이상우 사장이 자리를 뜨려던 순간 민준이 일어났다. 죄송합니다라고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배의 설명 부족은 제 지원 부족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저도 제안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귀사의 니즈를 철저히 연구해 왔습니다. 박지호가 무슨 짓이냐고 하려 했지만 이상우 사장이 손으로 제지했다. 계속하라고 말했다. 민주는 준비한 최신 시장 분석과 이상우 공장을 위한 특별 제안을 시작했다. 현재 과제 해결책 자사의 메리트를 데이터로 정중히 설명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을 때 회의실은 고요했다. 이상우 사장은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민준의 손목 시계에 쏠렸다. 그 시계라고 이상우 사장이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이름을 다시 한번. 김민준이라고 합니다라고 민준이 대답했다. 김. 설마 영호 씨. 회의실 공기가 일변했다. 이상우 사장의 눈에 놀라움과 그리움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 민준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건 영호 씨는 이미. 이상우 사장은 말을 흐렸다. 민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를 아시나요? 민준이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네, 잘 압니다라고 이상우 사장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영호 씨는? 아버지는 제가 중2 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민준이 대답했다. 조부모님께서 키워주셨고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대학에는 가지 않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우 사장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뭔가를 확신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일입니다라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아직 작은 마을의 이대째였을 때 이상우 공장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 15명의 작은 공장으로 은행에 버림받고 직원 급여도 못 주는 상태였습니다. 민준과 박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때 한 컨설턴트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상우 사장이 계속했다. 김영호 씨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민준의 가슴이 요동쳤다. 박지호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영호 씨는 반년 동안 무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이상우 사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배어들었다. 경영개혁 자금 조달 신기술 개발. 휴일도 반납하고 공장에 숙식하며 작업원과 함께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상우 사장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학력 따위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다라고 영호 씨가 늘 말했죠. 나중에 알았지만 영호 씨도 고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영학 교수보다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상우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덕분에 이상우 공장은 회복했습니다라고 그는 계속했다. 지금은 직원 500명 업계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영호 씨에게 여러 번 사례를 제안했지만 돈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언젠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학력이나 직함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세요. 이상우 사장은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쉬었다. 그래도 뭔가 드리고 싶어서 제 선친의 유품인 손목시계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싼 물건이지만 아버지가 창업 때부터 소중히 하던 것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 시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영호 씨는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계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아들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시계가 이끌어줄 거라고요. 이상우 사장은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설마 이런 형태로 재회할 줄이야. 아버지의 영혼은 확실히 당신에게 물려졌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지호는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다. 이상우 사장은 감동을 억누르며 냉정을 되찾았다. 당신 아버지께 받은 은혜는 잊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은 회사 대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제안은 훌륭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할 테니 앞으로 당신을 담당자로 진행해 주세요. 민주는 박지호를 배려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다만 박지호 선배와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상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인품도 아버지를 닮았군요라고 미소 지었다. 우리 니즈를 완벽히 이해하는 당신이라면 좋은 거래가 될 겁니다. 이상우 공장으로서 은혜의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상담은 성공으로 끝났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 큰 열매를 맺은 것이다. 회사로 돌아오자 박지호의 태도가 달라졌다. 제 솜씨 있는 교섭술로 계약을 따냈습니다라고 부장에게 보고했다. 민주는 동석했지만 고졸인 그는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짓을 해서 상담을 망칠 뻔했습니다라고 박지호가 말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다. 부장은 박지호를 극찬했다. 과연 박지호 씨야라고 말해다. 연세대 출신인 내가 해낼 수 있는 교섭이야. 특별 보너스를 주마. 박지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한편 민준의 공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다만 바로는 아니야. 다음 날 박지호는 부장실에 들어갔다. 사실 상담할 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꺼냈다. 김민준 씨 건입니다. 무슨 일이냐? 부장이 물었다. 상담 중에 멋대로 행동해서 제 체면을 구겼습니다라고 박지호가 거짓말을 했다. 솔직히 영업부에는 맞지 않습니다. 창고 관리부로 이동을 제안합니다. 부장은 박지호를 신뢰했기에 즉시 민준을 창고 관리부로 이동시켰다. 고졸에는 영업이 무거웠나? 부장이 민준에게 말했다. 창고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민준은 반론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 신세 졌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박지호의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민준은 유급 휴가를 내고 조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사정을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라면 분명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라고 민주는 미소 지었다. 거울 법칙을 믿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는 박지호가 이상우 공장과의 계약 세부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상우 사장에게서 부장에게 직접 전화가 온 것이다. 계약 세부를 논의할 테니 김민준 씨를 불러주세요라고 이상우 사장이 말했다. 내 부장이 당황했다. 담당은 박지호인데. 아니 나는 김민준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 사실 김민준은 창고 관리부로 이동했습니다라고 부장이 설명했다. 창고. 이상우 사장의 목소리가 변했다.
왜 영업에 김민준 씨가 창고에? 박지호로부터 상담에서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보고받아서요라고 부장이 대답했다. 전화 너머로 이상우 사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무슨 소리냐? 상담을 성공으로 이끈 건 김민준 씨다. 박지호 씨는 준비조차 안 돼 있었어. 데이터는 오래됐고 우리 니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부장은 창백해졌다. 부장은 말을 잃었다. 나는 다 봤어라고 이상우 사장이 계속했다. 김민준 씨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약은 없었어. 이상우 사장은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부장은 조용히 들었다. 김민준 씨가 담당이 아니라면 계약은 백지다라고 이상우 사장이 단언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 전화가 끊긴 후 부장은 머리를 감쌌다. 이상우 공장과의 계약이 백지가 되면 이번 분기 실적은 크게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파산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다. 회사는 대소동이 되었다. 지금 당장 김민준을 데려오라고 부장이 소리쳤다. 무릎 꿇어서라도 돌아오게 해. 내 탓으로 이런 일이 됐어. 박지호는 새파래졌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졌다. 부장은 서둘러 민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유급 휴가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초조한 부장은 박지호를 불러들였다. 그런데 그 녀석은 고졸로. 박지호가 변명하려 했다. 닥쳐라고 부장이 책상을 쳤다. 학력 따위는 상관없어. 김민준 씨가 없으면 회사가 망해. 지금 당장 가. 박지호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의 조부모님 집 주소를 알아내 차를 몰았다. 황혼 무렵 그는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 섰다. 문패에 김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준 있나? 박지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문을 두드렸다. 나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십니까?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회사의 박지호입니다라고 그가 짜증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김민준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급합니다. 할아버지는 박지호의 무례한 태도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지금 피곤해서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에게 할 말이 있다면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춘 분을 보내주세요. 무슨 소리냐? 박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노인네는 끼어들지 마세요. 그때 안쪽에서 할머니도 나왔다. 아이고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민주는 착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애예요. 당신과는 다르죠. 할아버지는 엄한 표정으로 박지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민준을 지킬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게 이 아이의 아버지 영호와의 약속입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박지호를 똑바로 보았다. 너무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당신은 주변에 감사 따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그 의미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박지호는 반박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위험에 압도되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라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은 모든 걸 잃게 돼요.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게 좋겠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라고 박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실례했습니다라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런 얼굴을 사람에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보이는 얼굴이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박지호는 화가 나서 차에 탔다. 하지만 엔진을 걸어도 바로 출발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지호가 떠난 후 민준이 현관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너는 이미 결정한 거지?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제 이상우 사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독립을 생각 중이라면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영호 씨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요. 민주는 깊이 생각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
다음 날 그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민준 씨 기다려라고 부장이 필사적으로 만류했다. 영업부로 복귀시킬게. 아니 과장으로 승진시킬게. 죄송합니다라고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제 결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회사는 이상우 공장과의 계약을 잃고 실적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박지호에 대한 바람은 날로 세게 불었고 동료들에게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과거 박지호가 민준에게 한 일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2년 후 민준은 이상우 공장의 지원으로 작은 회사를 세워 순조롭게 성장시켰다. 어느 날 면접 희망자의 이력서를 보고 민준은 숨을 죽였다. 박지호의 지원이었다. 면접 문이 열리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슈트도 구겨진 박지호가 들어왔다. 과거의 오만한 기색은 사라졌다. 2년 동안 일용직을 하며 생각했습니다라고 박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학력도 프라이드도 다 버렸습니다.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야말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민준은 아버지의 유품인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 시계가 이상우 사장과의 만남을 가져오고 모든 걸 바꾼 것이다. 긴 침묵 후 민준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거울 법칙은 때로 잔인합니다. 준 것이 돌아온다. 당신이 제게 한 것도 모두 당신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지호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제 시작도 비춰준다고. 민준은 박지호를 수습기간 부로 채용했다. 최하층부터의 시작이었지만 박지호는 불평 없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했다. 창업 5년째 회사는 100명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신입 사원 연수에서 민준은 말했다. 우리 회사의 이념은 거울 법칙입니다. 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니 항상 상대를 생각하며 행동해주세요. 연수를 받는 신입들 중 과거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듣는 박지호가 있었다. 민준은 다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은 때로 엄한 교훈이 되면서도 새로운 씨앗을 계속 만들어낸다. 거울은 계속된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다.